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초명 강의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죠. 자, 건축법은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죠? 7문제 납니다. 많이 나는 편이죠. 시험 문제는 몇 개 맞춰야 될까? 원칙은 5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7개 중에서. 그런데 한 문제는 뭐를 못 맞추냐면 저 뒤에 가보면 건축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설비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는데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관련된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꼭 30년에 한 번 내는 것들,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매년 한 문제씩 내는데 그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걸 공부하려고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운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 그래서 한 문제는 거기서 날아간다. 또 한 문제가 응용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게 응용 문제를 내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푸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문제 날린다. 그래서 2문제 빼고 나머지 5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그래도 최소한 4개 내지 5개는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재미난 게 많아요. 여기서 아주 잡다한 게 많지만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은 그림 갖고 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건축법 공부할 때 애를 제일 많이 먹은 게 뭐였느냐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내용들에 나오는 용어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건축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에 관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부문과 가지고 한 3,000페이지 되는 그런 이렇게 두꺼운 그 건축법 상세 해설이라고 교수님들 2분이 쓰신 그 책이 있더라고. 글자도 그냥 8포인트밖에 안 되는 무지하게 작은 시간 다닥다닥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사다 놓고 봤어요. 뭐 왜 봤느냐면 그 속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사진과 그림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걸 보니까 별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사진을 보면서 비교해보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은 뭐로 시작한다? 그림이나 사진으로 시작해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끝나는 게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과 관련된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먼저 건축법도 들어가죠.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이게 어디 있는 글씨냐면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우리 선문종합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아마 영어 책의 바이블이죠. 참고서 중에 바이블 중에 바이블. 바로 선문종합영어가 있었는데 그 종합영어 맨 앞 페이지에 쓰는 게 이겁니다.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니까 이거 한번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는 프로답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자. 날라리는 맨날 이래서 떨어졌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하는 핑계만 대는 게 날라리라. 이렇게 정리하죠. 자,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들을 볼까요? 모든 법은 다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은 큰 체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들은 전부 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건축법은 좀 잡다해요.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교수님마다 전부 다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됐기 때문에 큰 체계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저는 어떤 식으로 잡았을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 잡았다? 용어정의입니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용어정의 나오죠. 시험 문제 몇 문제 날까? 용어정에서 약 7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어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의 건축파트에서 여기서 2문제 정도 난다. 2문제.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쪽은 거의 나지 않아요. 거의 안 납니다. 한 10년에 하나 정도 나올 때 활동 이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어도로 이것도 최근에 안 나다가 요번에 여기 공개공지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한 4, 5년 동안 한 5년 동안 안 나다가 요번에 출제됐는데 어쨌든 요거하고 건축선에 관련된 거 그래서 공개공지 건축선은 났는데 통상 그냥 한 문제 정도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여기서도 한 문제 난다 그랬죠. 특히 이 설비와 관련된 거 그냥 거의 손 못 대는 거 요게 나는데 요번에는 여기 그거 한 문제하고 구조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또 섞어서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난다. 지역 및 지구 건축물 약 2문제 정도 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문제. 여기 면적 제한이나 높이 제한 요 제한 쪽에서 한 문제 나고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여기서 약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은 글쎄요 0.5 정도 난다고 칠까? 아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4, 5년에 한 문제 정도니까 여기는 그냥 한 문제 난다고 하기는 그런 그냥 0.5개, 0.5도 안 되지만 0.5로 치자. 그래서 대략 보면 이런 식으로 대략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첫 번째 용어정에서도 2개 파트야.
물건하고 행위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납니다. 이 물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건축법에 적용되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로 다 정리되면서 약 한 문제 정도 나고 두 번째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들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 이거죠. 크게 보면 네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죠. 건축 행위하려면 그때는 허가받아라 등등 이런 건축과 관련된 행위들이 건축법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까지는 아니고 고쳐 쓰는데 크게 고쳤다. 대수선. 고치는데 크게 고쳤다. 대수선. 그럼 작게 고치는 거 일반적인 여러분들 집에서 뚝딱뚝딱 고치는 건 일반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선보다 더 큰 대수선.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일반 수선은 건축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다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못을 하나 박아야 돼. 그럼 못 박으려면 가가지고 허가받고 합니까? 신고합니까? 그렇다면 그 허가받으러 온 사람, 신고하는 사람 너무 많을 거야. 그 안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런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일반 수선은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수선만? 대수선만 이렇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내용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죠. 리모델링, 고쳐짓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리모델링 대상도 아니고 상가도 리모델링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지었는데 세월이 오래됐어. 그럼 오래된 아파트, 노후불량화 된 아파트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일부 증축하거나 또는 대수선만 해서 고치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증축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야 너무 날 것 같고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겠다. 뭐라 부른다? 재건축. 그건 재건축이죠. 따라서 오래된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의 고쳐기만 하는 리모델링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 방법이 있더라. 그중에 여기서 리모델링에 관한 게 무엇인지 그 용어 정의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한 두세 줄밖에 없습니다. 끝이야. 여기는 실제로 리모델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주택법. 다음 시간에 볼 주택법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리모델링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용도 변경. A라는 용도를 쓰고 있던 건축물을 B라는 용도로 바꿔 쓰자. 그 용도 변경이에요. 자, 오늘까지는 여기 우리 강의실로 쓰고 내일부터는 여기 카바레로 쓰자. 용도 변경이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 용도 변경. 자, 그것도 요번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났었는데 어쨌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네 가지가 있단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약 이 중에 한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쪽에서는 물건과 관련된 용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와 관련해서 한 문제, 이런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럼 건축법에 적용되는 사람이나 지역에 관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람 갖다 볼까요? 여기 초강이니까, 기초강이니까 건축주, 실제로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책임 건축하는 주체, 이 사람을 건축주라고 한단다. 두 번째, 설계자. 예, 설계도면 그리는 사람, 설계자죠. 세 번째, 공사 시공자. 실제로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자니까 실제로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 시공자. 공사 감리자, 제대로 공사 시공자가 하는지 감독하는 자, 감리자. 자, 등등 그런 건축 구조 기술사는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구조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사람, 건축 구조 기술사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고 자식이 할 게 아니에요. 왜?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저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도 뭐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뭐 부분적 적용 대상 지역인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 본문 들어가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아마 건축법의 가장 기본이 뭐죠?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에서 첫 번째 사전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전결정 신청은 뭐냐면 내가 어떤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데 여기다가 무슨 건축물을 짓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또 여기다 건물 짓는다면 2층짜리만 짓지 3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 규모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간다? 건축 허가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허가건조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이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하나 지려고 하는데 이런 종류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결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미리 사전에 그런 신청을 하는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로 한단다. 사전에 이런 것 좀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결정 좀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그 내용 검토해보죠. 그리고 쭉 조사해보니까 괜찮아 지을 수 있어. 당신은 거기다 그런 건물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어요 라는 결정을 내려주면 아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그때 가서 설계도면 그려가지고 건축가 신청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전결정 신청 제도라는 걸 미리 하나 만들어놨죠. 자, 제일 중요한 거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해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라. 많이 들어봤죠. 경미한 건 건축 신고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인 거, 신고 대상인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것이고 신고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 특히 건축물 중에서 가설 건축물. 이때 가설이라는 건 임시 가짜거든요. 거짓 가짜도 되지만 읽을 때는 임시 가짜를 읽어요.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죠. 이 가설 건축물 이거 건축하거나 할 때 설치하거나 할 때 이거 허가받은 데도 있고 축조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설치하거나 축조 신고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건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건 아니고 가끔 나는데 기본적인 건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건축 절차로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이제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했으니까 건축물 나 짓습니다 라고 착공신고를 해야 되겠죠.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걸 착공신고를 합니다. 그때 안전관리 예측임을 알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건축물들, 작은 것들은 관계없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짓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죠? 중단되는 이유. 돈이 없어요. 처음에는 공사비 이 정도면 질 줄 알고 시작했는데 웬걸? 반도 못 졌는데 공사비가 다 떨어져 버렸네. 그렇다고 돈이 어디서 끌어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 그는 2년 3년 가다 부도 나버리고 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타 말고 방치돼 버렸잖아. 그럼 문제되는 게 뭐죠? 지타 말았으니까 첫째 뭐가 문제된다? 미관상 문제가 되죠. 흉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타 말았으니까. 두 번째 안전의 문제가 있겠죠. 왜? 지타 마른 건물이니까 아주 불안전한 상태니까 이게 붕괴될 수도 있고 또 거기 난간 같은 데 없는데 애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미관 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부도 나서 망한 사람이 무슨 돈 있다고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착공신고하는 건축주가 공사 시작할 때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예측했다가 나중에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안 하죠? 그 예치한 돈을 꺼내가지고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걸 예치하라는 걸 안전관리 예측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가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공 및 감리 공사하는 걸 시공이란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이야. 감리 제대로 하는지 감독한다. 시공 및 감리 다 끝났다. 건축법에서 건축이 다 끝나면 이제 뭐 봤죠? 사용 승인이라는 걸 봤습니다. 모든 공사나 모든 사업은요. 그 사업이 끝나거나 공사가 끝나면 제대로 그 허가받거나 승인받거나 인가받던 대로 공사가 끝났는지 검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검사 절차를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거는 사용 승인을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과 관련된 것들 있겠죠? 이번에 그런 사용 승인과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건축물에 건축하는 것들. 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완공된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건축물 유지와 관리와 관련한 다른 건축물 관리와 관련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건축법인 게 다 빠져나갔어요. 한 90%는 다 그리 빠져나가고 여기 남아있는 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하고 등기 촉탁 제도는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 저거 글쎄요 시험 문제 별로 출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 촉탁 제도라는 게 있단다.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난다고 보고 넘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건 이제 어떤 대지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 도로가 나 있고 여기 대지가 있겠죠? 그럼 대지에다가 뭐 진다? 건축물을 지키겠다 이거죠. 그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는 도로랑 접하여야 한다. 도로랑 접하지 못한 땅을 우리 뭐라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맹지라고 배워요. 맹지. 이때 맹자가 한자로 쓰면 망할 망자에다 눈묵자로 쓴 겁니다. 맹지 이렇게 쓰죠. 맹지라는 건 자, 눈이
없다. 그게 망자야, 그게. 그래서 이건 망할 망자죠. 눈목자 위에다 눈이 망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맹자죠.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맹인하고 불렀었죠. 바로 맹인이라는 그 맹자가 이거죠. 맹지, 눈이 없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길하고 접하지 않았다. 도로랑 접하지 않았다. 이런 땅들이 맹지인데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도로하고 대지가 이렇게 접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때 그냥 대지와 도로가 아니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지란 개념이 건축법에서는 그냥 필지 개념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지란 개념을 배워 하나의 독립된 토지를 갖다가 이걸 필지라고 부르는데 지번이 부여되는 독립된 토지를 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대지란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건축물 지을 수 있다만 대지가 아니고 논밭 같은 것도 다 대지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독립된 토지들 저 하나하나 필지가 대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건축물의 대지라는 이유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만 이런 뜻이지 모든 대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 도로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지는 첫째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 조경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번에 시험 문제 요거 났다 그랬죠. 공개 공지 등이 뭐냐면 한자로 쓰면 공개 공지라는 뜻이 공자가 빌 공자예요. 그래서 비었다 공 우리가 화공할 때 공자야. 공지 땅이 비었다 공개라는 건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개 다시 이때 공자는요. 다시 공지라는 건 공개라는 건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이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빈 땅 공지 이게 공지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땅들 공공으로 개방되는 빈 땅이란 뜻이죠. 무슨 뜻일까? 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들이야. 우리가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지역에서 나오던 주상공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짓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 그럼 그런 건축물에 찾아온 손님들이 거기 오셨다가 갈 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대지 안에다 만들어줍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 소규모 휴식 공간 그걸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란다. 그래서 공개라는 건 오픈돼 있다 무료란 뜻입니다. 오픈돼 있다는 건 무료란 뜻이죠. 공개돼 있다 사람들에게 개방된다 무료란 뜻이고 빈 땅 거기다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쉴 수 있겠죠. 그런 공개 공지와 관련된 것들 이게 이번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대지와 관련돼서는 첫째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경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고 또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등등 도로를 지정하는 거 폐지 변경하는 거에 나올 것이고 또 건축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 건축서는 뭐냐 자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겠죠. 그럼 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 갑니까? 대지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 나가겠죠. 그때 건축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니? 그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건축선이라 합니다. 즉 도로하고 대지 관계에서 건축물을 어느 선까지 지을 수 있니? 이거죠. 원칙은 어디죠? 바로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원래 건축선이에요. 이게 요 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어떻게 지어라? 요 선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요렇게 그 도로와 대지와 접하는 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원래는 저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지어라가 아니고 요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도로랑 접하는 데다 바짝 붙여서 져라 이건 아니죠. 뒤로 밀려 짓는 건 그건 건축주 암입니다. 뒤로다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가는 건 하여튼 최대 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게 건축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선은 저것만 있을까? 아니요. 이게 원칙이고 여기 뭐가 있다? 예외. 어떤 예외? 예,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합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후퇴한다는 게 대지 쪽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빨간 선같이 뒤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한다? 바로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에 붙여서 여기까지만 쳐야 되지 더 앞쪽으로 밀려 나와서는 안 된다. 요 빨간 선이 건축선이 정해지면 빨간 선 뒤로만 건물 지어야 되지 요 안쪽에 쪽이 여기는 건축물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예외적으로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노란 선이 건축선이고 저 선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빨간 선이 건축선이 이루어지는 순간 건물은 빨간 선 뒤로만 지어야 되지 앞쪽으로는 도로 쪽 앞쪽으로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건축선이 난단다. 그래서 이런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이번에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보.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아무리 멋지 뭐합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이죠. 붕괴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해줘라. 그게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옥상광장. 옥상광장에다 뭐 같은 거 설치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방화지구. 특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를 있단다. 원래 방화지구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국토의 계획 용해관한 법률에서 우리 뭐 배웠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라는 걸 배웠었죠. 그 용도지구 몇 가지 있단다? 9가지.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겨운다. 그때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때 방화지구라는 게 있었죠. 바로 여기 나오는 그게 이 방화지구입니다. 그럼 건축법에 있는 방화지구는 뭐다? 방화지구 안에다 건축물 지을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줘야 되죠. 불이 나더라도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재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잘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불에 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런 구조로 다 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화지구에다 정해지면 그 안에다 건물 지을 때 있죠. 자재 같은 거 아무거나 써서는 안 돼요. 구조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막 줘도 안 되고 거기는 그런 방화지구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화재가 잘 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불이 났다 하더라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지어야 된다라는 게 방화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 났나? 옛날에 한 번 났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만큼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와 관련된 거 엘리베이터 있죠? 이거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승강기와 아직 그것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한 번 나오고는 그다음부터는 아직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재료 설비 중에 저런 기본적인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출제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 한 30년에 한 번 나오는 내용들 이게 매년 한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찍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문제는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냥 찍어서 날아가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건 일정한 지역, 무슨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구 포함해서 모든 지역, 지구, 구역, 단지, 구획 다 들어가는 거야. 일정한 지역들이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다 건축물 지을 때는 어떻게 질래? 그런 특정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질래? 등등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지 안에다 건물 지을 때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뭐 있었죠? 건폐율 제한. 그 건폐율 제한이라고 하는 게 여기 건축법에서도 나옵니다. 면적 제한하는 것들. 또 용적률 제한이 있었죠. 하나의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데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뭐라고 불렀더라? 연면적이라고 했었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인 그 연면적 너무 크게 짓지 마라. 너무 쭉쭉빵 뻗어지지 말라. 그걸 용적률 제한. 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건물이 있는 대지인데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려고 그래. 그 건물이 있는 대지를 두 필지로 나눌 때 이 쪼개지는 이 면적들이 각각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용도지역별로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그런 분할 제한에 관한 것들 이렇게 면적 제한에 관한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높이 제한도 있어요. 건축물을 짓는데 최대 높이 너무 높게 짓지 말라. 그래서 권리는 2가지가 있거든요.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건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들. 여러분 블럭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블럭, 2블럭. 도로로 다 만들어진 한 구간, 한 블럭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럼 사방이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는 요 한 블럭, 요 블럭, 요 속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로구역에다 건물 지을 때 네 멋대로 높게 짓지 말아라. 그런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또 하나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가 뭐죠? 햇빛을 볼 권리를 달라 이 말이죠. 너무 앞에 있는 건물이 높아버리면 우리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건물이 너무 높게 져버리면 북쪽에 있는 대지는 1년 내내 햇빛 구경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해는요.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거쳐서 서쪽으로 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가 저쪽 남쪽 쪽으로 기울여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다 건물을 높게 져버리면 북쪽에 있는 대지는 1년 내내 햇빛 구경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조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질 때 너무 높게 짓지 마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게 짓어도 대지하고
앞대지하고 너무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건물 질수록은 너무 높게 짓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높이 제한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건 건축물을 짓는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여기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대. 저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여기 세종시에 보면 정부종합청사 있죠. 그 정부종합청사 건물 지었던 곳다가 거기가 바로 특별 건축으로 정해놓고 그 정부종합청사 건물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가보셨어요? 사진 같은 데 찾아보세요. 정부종합청사하고 어디 있는 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건물들이 전부 다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이게 한참 길어요.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물들이 다 붙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부, 여기는 무슨 부, 여기는 국토교통부, 여기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 중앙부처가 하나의 건물로 다 꼭 뱀겨가듯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졌습니다. 일반적인 대지에서는 건물 그렇게 못 짓거든요. 특별건축이니까 그렇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고 거기는 일반적인 건축 제한이 좀 완화되는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자, 건축협정, 결합건축 두 가지겠죠. 먼저 건축협정 뭐냐면 내가 어떤 땅을 하나 갖고 있거든. 근데 옆에 있는 땅하고 옆에 있는 땅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훨씬 더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한테 팔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럼 세 사람이 맞나? 뭐 두 명 이상이야 사실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두 필지를 갖고 있어 나 혼자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보통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땅주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여기 뭐자? 공동개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우리가 공동으로 나누자. 그걸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그걸 소유권을 각각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죠? 다시 원상복구시키자. 그래서 땅을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할 수 있죠. 자, 밑에 결합건축이라는 건 용적률을 이제 갖고 통합하는 건데 용적률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용적률이 있고 여기 있는 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땅 중에 이쪽 앞에 있는 땅이 큰 도로변에 대로변에 접해 있고 뒤에 있는 건 뒷 골목길에 접해 있는 대지라 두 가 있어. 땅값이 어디가 더 비싸죠? 자, 말로 할까요? 보세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쪼간 도로 있고 여기도 쪼간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근데 대지가 있는데 두 필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A 필지고 이게 B 필지랍니다. 이건 뒤에는 뒷골목 도로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넓은 대로고 이렇게 돼 있다면 보죠. 어느 A하고 B 중에 어디가 건축물들이 더 크게 짓죠? 보통은 앞쪽에 있는 데가 건물이 더 큽니까? 대도로 뒤쪽에 있는 데 건물이 더 크게 짓습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는 데가 건물이 훨씬 더 크게 짓죠. 그죠? 그런데 여기 적용되는 용적률이 둘 다 A 대지도 400%가 적용되고 B 대지도 똑같이 400%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가정하죠. 용적률이라는 게 각각 400%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A지역은 400%까지 질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줘도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 괜히 크게 질 필요 없어. 이거는 용적률 몇 프로만 짓고 싶어? 300%만 짓고 싶어. 용적률 300%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앞에 있는 대지는 아니야. 우리는 400%도 그것도 부족해. 더 크게 줘도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어. 그럼 이쪽은 용적률 몇 프로 준다? 우리는 필요한 거 500% 짓겠답니다. 자, 그러면 400% 합치면 몇 프로죠? 용적률 800%. 이게 결합이야. 이 통합이라고 하죠. 800% 이렇게 통합한 상황에서 각각 나누란 얘기입니다. 즉 800% 범위에서 이걸 300% 지면 이건 500%, 이걸 200%만 지면 여기는 600% 이런 식이죠. 서로 건물 짓는 걸 여기는 작게 줘도 되면 작게 짓고 대신 여기 남는 용적률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질 수 있는 적은 원래 용적률보다 더 크게 짓게 하고 용적률 대신 한쪽은 용적률을 더 낮춰서 합치면은 전체 800% 합친 건 통합 적용하니까 800% 내에서 지들끼리 용적률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걸 용적률 거래자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결합 건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건축협정, 결합 건축 이런 것들도 꼭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낸 거 이번에 시군구 뭐 건축위원회 뭐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되는데 그런 지방건축위원회에 관한 게 이번 시험 문제 한 문제 났는데 그쵸 참 답답합니다. 아 건축위원회를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왜 뒤지라고 애워야 됩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개떡 같은 거나 시험 문제 이번에 냈는데 그냥 너나 풀어라 쌍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진짜 거기서 무슨 자 들어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말 들어갑니다. 너나 풀어라 샹 하고 싶어요. 자, 욕하기는 못하고 사실 저런 지방건축위원회, 시군구 건축위원회 우리가 그걸 왜 외워야 됩니까? 아마 출제원 중에 건축위원회 하나 있었나 본데 시군구 건축위원회 있었나 본데 그런 개떡 같은 거나 시험 문제 내서 대는 시잘데없는 문제 하나 죽여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났었습니다. 근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있죠?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한 8, 9년에 한 10년에 한 번 날걸? 10년에 한 번 났나 보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딱 이전까지 한 번 났어. 그러니까 안 봐도 돼. 한 번 나는 걸 공부하려고 그걸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보더라도 나머지 우선 요것만 조금 더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 다 끝나갈 무렵에 그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글쎄요.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든 실무에서는요. 수없이 저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뭐 했을 때 불법 건축이나 불법 증축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구청에다 찔러버리죠. 예, 신고를 해버리죠. 그리고 구청에 나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귀하의 이 부분이 불법 증축한 부분입니다. 불법 신축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기간 줄일까?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철거 안 하면 뭐겠다? 그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위반 사유를 범했을 때 그 위반한 적에 원사회복 명령을 내리고 원사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것. 이거를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행 강제금의 특성은 벌금이나 과태료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떤 성격을 갖는다?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부과하고 나서 다시 가봤더니 아직도 원상복구 안 하고 있어. 또 부과합니다. 나중에 또 일정 기간 지나서 가보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또 부과합니다. 그 원사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킬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그건 벌금이나 과태료는요. 처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부과하면 끝나지만 이거는 처벌 목적이 아니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 건축법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중에 용어적인 쪽에서 먼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넘어가서 건축법에 보니까 용어 중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봐요. 여기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것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축법이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건축물이 무엇이냐?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둘로 나눠져요. 건축물은 개념 정리가 하나가 아니야.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다? 첫째,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여기서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랬습니다. 자, 여기 건축물 말고 공작물이란 또 용어가 나오네.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뭘까요? 공작물. 국토법에서 이거 한번 나왔던 건데 공작물 무슨 뜻이죠?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 말이죠.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 무엇일까? 공작물도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도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맞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던져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은 맞는데 그 공작물 중에서 그런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중에서 뭐가 있으면 됩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뭐라 부른다? 저걸 건축물이라고 한답니다. 즉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들 공작물 중에서 어디 있어?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고정되어 부착됐다고 그래서 이게 정착 이거죠. 그래서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들 중에서 뭐를 갖춰야 된다? 첫째, 지붕과 그랬습니다. 여기 과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또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개별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붕과에서 과는 무슨 뜻이죠? 동시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시 요건과 개별 요건의 차이점 뭐죠? 또는 자를 쓰면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A 또는 B 이렇게 쓰면 A나 B 둘 중에 하나 이게 개별 요건의 뜻이고 반면에 A와 B 이렇게 쓰면 A와 B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하고 둘 다 갖춰야 된다.
그게 A와 B, 그건 동시권하죠. 그럼 여기다가 지붕과 해놓고 기둥 또는 벽 이래버리면 무슨 뜻이죠? 자, 이것도 여기다 칠판에다 다시 쓸게요. 저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지붕, 봐요. 어떻게 쓰나? 지붕과, 그 다음에 뭐다?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과자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겠죠? 과자는 동시권이죠.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은 개별 요건. 그럼 지붕은 꼭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 말이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있어야 된다. 뭐가? 기둥이나 또는 벽이 이 말이죠. 그럼 기둥 또는 벽이라는 건 뭐랬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결국 지붕과 그 다음에 기둥이나 또는 벽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뜻이야?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과 벽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건축물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뭐뭐 갖추면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지붕은 꼭 있고 기둥이 있으면 그것도 건축물이고 또는 지붕과 벽만 갖춰도 그것도 건축물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건축물이 되려면 뭐는 꼭 있어야 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그것도 건축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시라.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그게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에 딸려있는 시설물들, 한마디로 그런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들도 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거 옹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딸려있는 담장, 건축물에 딸려있는 옹벽들 다 그것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야. 위 땅속에 있는 거 지하나 또는 고가에 있는 것 중에도 건축물이 있어요.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도 건축물이 있더라. 뭐가 있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으로 이용된다면 땅속에 있는 거나 높은 고가 사다리 위에 있는 것들은 뭐가 건축물이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게 건축물이랍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구조적으로 따져 지붕은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지하에서는 그런 지붕이니 기둥이니 벽이니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용도로 따지죠. 지하나 고가나 높은 사다리 위에서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나중에 할 거야. 사공이 많으면 뭐가? 배가 점차 어디로 간다? 창고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하면 돼요. 사공이 많으면 점차 배가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것이 바로 지하나 고가에 있는 그런 건축물의 개념에 속하더라. 그러면 왜 지하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런 걸 안 따질까?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보죠. 땅속에서는 지붕이 어디예요? 땅속에서 지붕은. 그랬더니 당연히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땅 위에 있는 게 지붕이죠. 그죠? 어디 보면. 자, 이게 지표면이야. 땅이야. 그럼 땅속에 여기다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 여기다 이렇게 팠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어디가 지붕이야? 아, 위가 지붕이죠. 여기가 지붕이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시 물어봤어. 지붕은요, 처마 끝이라는 게 있어. 그죠? 어떤 지붕이든지 끝이 있잖아. 그 처마 끝이 어디일까? 생각해보세요. 이때 처마 끝이 어디고? 여기서 지붕 끝이 없어요. 지피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처마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지붕이 아니야. 지붕이 되려면 반드시 처마라는 데가 끝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도 끝이 안 나오거든요. 그 지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 또 물어봤어. 여기서 벽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벽이 있대. 어디가 벽이야? 아, 이게 벽이죠. 이게 벽이죠. 벽이죠. 그죠? 벽. 맞아요? 아니죠. 이건 벽이 아니에요. 이거 벽이 아니에요. 왜요? 벽하면 벽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벽 두께. 벽 두께. 땅속에서는 벽 두께가 얼마큼입니까? 있어요? 없죠. 왜? 여기서 봐봐. 벽 두께 재봐. 계속 가봐. 어디까지 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오잖아. 그럼 벽 두께라는 게 지구 한 바퀴가 벽 두께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나 고가에서는 뭘 따질 수 없다? 지붕이라는 개념도 애매해지고
벽이라는 개념도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따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로 따지는 겁니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쓴다면 그걸 건축물이라 하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 그런데 말이야 건축물은 원래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무슨 법에 맞게 지어야 돼? 건축법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그게 건축물이죠. 건축법이 정되는 거니까 건축법에 맞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이 정되지 않는 건축물도 있어요. 건축물은 맞아. 건축물을 중요는 들어가. 그런데 건축법을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명승이나 임시지정 명성 이게 바뀌어버려요. 여기 명승이나 임시지정 명승이라는 게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언제부터? 2024년 3월달부터 이게 추가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만 있었어. 그리고 이게 명승이나 임시지정 명성가 2024년 3월달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5월 17일 날부터 법이 또 바뀌어버려. 무슨 법이? 요게 지금 적용되는 게 문화재, 이거 문화재보호법인데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로 바뀐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걸 지정문화재라고 자꾸 국가문화유산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어버려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1번은 이번에 우리 기본세에서는 바꿔요. 현재 여러분들 강의는 저게 들어있는데 3월달까지는 저렇게 가고 내년 5월달부터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변명이 다른 법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용어들이 바뀔 거니까 그건 나중에 기본세에서 다시 보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지정문화재, 임시정문화재 아직 이렇게만 해.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것이고 대표적인 뭐죠? 저 끝에서 이런 선진 바로 숭례문 같은 거 국보 1호 있죠? 숭례문 그죠? 그런 것들. 그럼 우리 남대문, 동대문 할 때 그런 문들 이거 국보잖아요. 국가나 또는 국보나 또는 보물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나눠서 문화재가요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해당 시대 그런 물건이 거의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은 해당 시대에서 그러한 종류의 물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건 국보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죠. 반면에 국보까지는 미치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다. 그게 보물 1호, 2호, 3호입니다. 그럼 국보 1호가 뭐죠? 상식적으로 국보 1호 지금 숭례문입니다. 우리 말한 남대문. 그런데 그럼 보물 1호는 뭐죠? 저쪽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숭례문이라는 거 그게 바로 현재로서는 보물 1호가 되죠. 저는 처음에 그게 아닌 줄 알았어. 국보는 부동산 부분은 국보라고 하고 그 왕관 같은 거, 금 같은 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은 왕관이라든지 또는 뭐 석가보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것들 뭐 무슨 사유사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은 보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국보는 부동산이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운반이 가는 것들은 그런 동산 종류는 그거는 보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국보가 더 중요한 거고 조금 떨어지는 게 보물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 정리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야. 왜요? 보물이라는 거 있잖아. 그중에 어느 날 나중에 봤더니 야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감정을 잘못했어. 독보적인 거야 이거는. 그럼 보물에서 국보로 가야 되겠죠. 그죠? 또 이게 국보라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나중에 후대에서 어디서 또 새로 찾아낸 것들을 봤더니 그거보다도 월등하게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존번에 어떤 국보라고 했던 건 보물로 끌어내리고 이걸 새로 발굴한 걸 국보라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네? 그거 아니잖아. 들러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보나 보물이나 이걸 저는 그냥 동산은 보물로 하고 부동산은 국보로 하고 저는 이게 더 개념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것들은 국보고 조금 떨어지는 건 보물로 하자. 저는 그런 개념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적이죠. 이런 것들이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 자, 두 번째, 선루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들. 운전보행시설, 철도 선로에 위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구별시설. 어디 있는 거? 선루부지 안에 있는 것들 시설 중에서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첫째, 운전보행시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운전보행시설은 잘 몰라요. 역 안에 있는 시설들이 여기까지 있거든. 근데 그건 모르고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철도 건널목에 보면 건널목 옆에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단기 내렸다 올렸다는 그 조그만 초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아저씨가 앉아가셔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그때 그 막사같이 생긴 그 초소. 그게 바로 일종의 철도 보안시설에 들어가는데 그 운전보안시설에 들어간 이것은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법에 따라 설치하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선로 위나 아래를 가려주는 보행시설들 플랫폼이라는 건 우리 전철 같은 거 탈 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승강장 있는 데 있죠? 거기 플랫폼. 거기 보면 위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위에 이것도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저런 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또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여기 톨게이트에 아줌마 앉아가지고 표 받고 있잖아요. 그 아줌마에 앉아있는 그 건물, 맞아. 건물이에요. 지붕도 있어요. 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과 벽을 갖췄으니까 건축물은 맞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예, 어디에다 놨어? 공장 안에 있는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간이창고 같은 거. 그렇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하천구역 내는 숨은 주작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이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통로거든요. 근데 물을 흐르게 했다가 차단했다는 이게 숨은 주작실이라는데 저렇게 생긴 숨은 주작실. 위에 지붕이 있고 옆에 벽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숨은 조약실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중에 원래 건축물과 공작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되고 그렇듯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몇 가지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공작물은 반대로 공작물은 이 건축물을 뺀 나머지 공작물들, 인공을 가하여 제작했다는 시설물들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 공작물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신고는 해야 되는 그런 공작물도 있더라.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 있더라. 이런 정리죠.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을 그랬죠?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전체가 뭐다? 공작물이야. 이 전체를 공작물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 그 중에 어떤 것만 여기 이만큼만 이것만 모른다? 이것만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건축물은 그 중에 일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이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 말이고 근데 그 건축물 중에서 몇 가지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뺀다 이 뜻이죠. 그럼 나머지 공작물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은 건축법상 신고하여야 한다. 예, 신고 대상인 공작물 이런 뜻이죠. 어떤 것들? 첫째,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요거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야. 건축물과 관련이면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장식탑이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첨탑이라는 건 교회에 보면은 그 십자가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간 거 있죠? 그게 첨탑이거든요. 그 첨탑 또는 광고탑, 이런 광고탑으로서 몇 미터? 4m 넘는 그런 공작물들 신고 대상입니다. 태양 발전 설비로서 요거 발전 설비 높이가 5m 넘는 것들 그건 또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 또는 통신 노철탑으로서 6m 넘는 것들. 고가수조로서 고가수조라는 건 이게 물탱크야. 높은 사다리 위에 만들어진 이런 물탱크. 이걸 고가수조로 하는데 이것도 8m 넘는 것들.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주차장이야. 기계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게 높이가 8m 이하인 거. 외벽이 없는 높이가 8m 이하인 거. 요거는 기계주차장도 이것도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 그래서 외우는 방법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옹담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장기첨 광고사. 우리가 어떤 영업 같은 걸 하려면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부터 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광고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다 태양 발전 설비. 이거 뭐라죠? 태양은 뭐죠? 오솔레미오. 태양 발전 설비는 5m 넘는 거. 태양 오솔레미오.
오나의 태양, 오솔레미오라는 뜻이 오솔레미오라는 뜻이 오나의 태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태양, 오나의 태양, 태양, 오솔레미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굴뚝하고 골프 연습장하고 통신용 철탑으로서 높이가 6m 넘는 것 어떻게 한다?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단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저 그림 한번 볼 거야. 그림 공부해서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다는 거.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다는 거. 이게 굴뚝 꼴통 육 이렇게 된단다. 그다음에 고가 수준은 8m 넘는 거, 기계 수준은 8m 이하인 거. 그래서 그건 곱팔기라고 할 거야. 세로를 쓸 거야. 고가 수준은 8m 기계 숫자자. 그래서 고가 수준은 8m 넘는 거, 기계 숫자는 8m 이하인 것. 그래서 나머지는 다 넘는 것들인데 기계 숫자자만 8m 이하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곱팔기 그래서 놓고 암기법이 있는데 저것도 가끔 시험 문제 한 4년에 한 번꼴로 나거든요. 자주 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신고대상 공전물도 암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뭘 말한다? 적어도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층수로서 따졌을 때 3층 이상, 높이로 따졌을 때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따라서 층수는 29층인데 높이가 130m야. 뭐가 되죠? 고층 건축물 맞습니다. 층수는 29층이니까 아직 30층 안 되죠. 그래도 높이가 120m 이상이 130m가 된다면 그것도 고층 건축물. 그런데 그런 고층 건축물 중에서 특히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층짜리도 원래는 고층 건축물이거든. 근데 50층 이상부터 높이 200m 이상부터는 고층 건축물 중에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 뭐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면 고층 건축물은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아까 고층이라 했죠. 그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그럼 50층 이상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그럼 30층 이상 되는 것 중에서 50층 이상인 게 아닌 것. 그게 준초고층이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야? 잘 생각해봐요. 30층 이상 되는 것 중에서 50층 이상인 게 아닌 것 빼래. 그럼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까지 49층까지 그거죠? 이걸 준초고층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준초고층이 뭐냐? 고층 건축물들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빼고 나면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무슨 뜻이죠?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래. 그래놓고 층수는 몇 층 이상이면 이거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무조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15층이 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첫째, 바닷면적이 합계는 5,000제부터 이상 되면서 바닷면적이 5,000 이상 된 큰 건축물이면서 용도로 쓰는 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여기 종교시설, 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래서 외우는 방법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6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중건축물. 16층이 안 되는 것 중에서는 바닷면적에는 5,000제부터 이상이면서 판문종, 여관종 이 6개 시설.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한단다.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이 뭐냐면 판문종은 어디 있냐면 저기 전방에 가보면 판문점이라고 했죠? 제가 일사단에서 근무할 때 거기 판문점, 거기가 관할구가 들어있는데 그 판문점에 가보면 평화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을 뭐라 부른다? 판문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여관종, 여관에 들어가려면 손님 왔다고 문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건드려 놨으면 그게 바로 여관종.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시설. 그래서 바닷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 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부른단다. 그런 뜻이죠. 또 특수구조 건축물도 있어요. 왜 특수구조라고 했죠? 위험하니까 특수구조예요.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건 바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무려 20m 이상 떨어졌다.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왜? 기둥과 기둥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지붕이 바닥이 붕괴될 우려가 있잖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특수구조 건축물을 한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건축물의 내부에 들어가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건물 내부 안에 가보니까 이 주요 부분이 있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뭐뭐 있을까? 바닥, 지붕, 틀, 포,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를 합니다. 먼저 바닥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깔아 뭉개고 있는 이 밑에 이게 바닥이잖아. 이거 왜 주요 구조죠?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가 아니야. 땅하고 접해 있는 건 무너지지 않게 하잖아. 근데 10층 높이에 있는 바닥이 무너지면 쭉 다 무너져 봐. 우두두두 떨어지면 그땐 사람 완전히 다 죽어버리겠죠. 바닥은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주요 구조 보죠. 지붕 틀 이때 조심할 건 지붕하고 지붕 틀하고 달라요. 지붕이라는 건 위에 있는 전체가 지붕인 거고 지붕 틀은 지붕의 형태를 갖추려고 속에 들어가 있는 각종 하나하나 이 석가래 같은 거 들어있는 것들 이것들이 지붕틀이랍니다. 그래서 지붕은 하나이고 지붕틀은 수십 개, 수백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틀이라는 개념하고 지붕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지붕틀 하나하나가 주구조입니다. 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들보 같은 거 있죠. 이 그림상에 보면 이게 보여요. 이거 속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바로 기둥과 기둥 위에서 위에 있는 이 바닥이 무너지지 말라고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기둥과 기둥 위에서 요 받쳐주는 역할, 이 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밑받침 역할을 하는 것들. 이걸 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거 대들보. 잘 알죠? 봅니다. 또 내력벽이라는 건 이 내력벽의 내자가 무슨 내자냐면 견딜 내자거든요. 한자로 쓰면 견딜 내자는 이렇게 써요. 견딜 내자, 힘력자, 벽벽자. 힘을 견뎌내는 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힘을 견뎌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수직하종을 받쳐주는 역할, 견디는 벽. 원래는 그 내력, 힘을 받치는 건 뭐가죠? 원래는 기둥이 하는 거야. 근데 아파트 같은 데 내부에 가보면 안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 발코니 바깥쪽으로 나가야 거기 바깥쪽으로 기둥이 있지. 안쪽에는 기둥이 없어요. 왜? 만약에 우리 거실 가운데다 기둥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지나가면서 맨날 들이받아가지고 맞박 맨날 깨먹고 상 들고 가다가 맨날 부딪혀서 그거 엎어버리고 난리 날 겁니다. 또 텔레비전 볼래도 안 보이잖아. 그 거려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내부에는 뭐가 없단다? 기둥이 없습니다. 그럼 찍어 누르는 위에 힘들이 있는데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잖아. 그게 뭐가 한다? 벽이 하는 겁니다. 벽. 가장 잘 아는 안방하고 거실 사이에 있는 벽 있죠? 그걸 무슨 벽을 한다? 그걸 내력벽을 합니다. 왜냐면 그 속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그게 기둥 역할을 하면서 벽을 받쳐주는 거죠. 똑같은 밑에도 또 그 밑에 집에도 똑같이 위치에 똑같이 있어요. 그게 전체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 힘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이 있는데 이걸 무슨 벽을 한다?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이라고 하고 이 내력벽이 바로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들 있죠? 주계단. 그 주계단은 주구조부. 기둥, 당연히 무너지지 말고 받쳐주는 거 주구조부죠. 다만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가장 밑에 있는 취하층마다 또는 바깥쪽에 있는 계단들, 5개 계단, 보중에서 보와 보를 받쳐주는 이거 거쳐 있는 거, 이거. 기둥하고 관계없이 보와 보끼리 거쳐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걸 작은 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보도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사익기둥, 기둥을 무너지지 말고 옆에서 받쳐주는 기둥들 있잖아. 그것도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차양, 햇빛 가리개, 이거는 주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등등.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그 바닥이 지평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평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걸 지하층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말로는 백날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공법은 그림을 가지고 그 건축법은 그림 갖고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려진 도면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아 저게 지하층이나 알 수 있지. 그냥 몰라. 나중에 본 강의할 때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죠? 건축법에 적용하는 대상 행위들이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총 행위는 크게 4가지가 있다 했어. 첫째는 건축행위, 두 번째는 대수행위, 세 번째는 리모델링 행위, 마지막 용도 변경 행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건축이라는 행위. 요 정도는 지금은 기억하죠? 다 열어가 할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 있단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건축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있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를 우리가 건축 행위라고 한단다. 이거 건축이야. 그 중에 신축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죠? 그래,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 하나 새로 짓다? 당연히 신축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그것만 신축일까? 아니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또는 해체했습니다. 내가 뜯어내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멸실돼 버렸어. 기존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전부를 내가 해체해서 뜯어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에서 멸실돼서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종전했던 건축물 전부가 사라지고 새로 더 크게 지었다. 그것도 신축이라고 한단다. 두 번째 신축이야. 하나 더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 시골에 가보면 농가주택 있죠. 농가주택 뒤쪽에 가보면 같은 대지 안에 뭐가 있죠? 헛간, 뒷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농가주택 뒤에는 헛간이나 뒷간 같은 거, 그것이 부속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속 건축물을 먼저 져놓고 거기다 주된 건물을 그 아체 본체를 주된 건축물 나중에 졌어. 어떻게 될까? 그건 증축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신축이라고 합니다. 부속 건축물을 먼저 져놓고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 주된 건물을 짓는 행위도 그건 신축이지 증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축은 세 가지. 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기존 건축물에 뭘 증가시키는 겁니까? 첫째는 건축 면적, 두 번째는 연면적, 세 번째는 층수 아니면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시키면 그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려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증가시켜도 증축이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하면 증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였다. 쉽게 말하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내가 뜯어냈어. 전부를 뜯어내도 좋고 일부만 뜯어내도 돼. 그리고 새로 졌는데 중요한 건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랍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안 돼. 같거나 작게 지어야 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건 같거나 작게 지면 된다. 그러면 그건 개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축의 가장 핵심은 내가 뜯어낸다는 거, 내가 그걸 해체한다는 거, 내가 뜯어내야 돼. 두 번째는 종전과 같거나 작게 다시 짓는 거, 이것만 개축이라고 하죠. 그럼 개축 말고 뭐도 있다? 재축. 이 재축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재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재해로다가 멸실이 돼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뭐 되었다? 멸실. 멸실이라는 건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그게 사라져버렸다. 이게 멸실이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또는 재해 등으로 해서 멸실이 됐는데 어떻게 짓는 거죠?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지었어야 돼? 첫째, 연면적이 할게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만 져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연면적이 할게는 종전보다 키우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증축이 돼버려. 그러니까 연면적이 할게는 종전규모 이하로 하면서 첫째, 동수나 층수나 또는 높이라는 거 세 가지. 동수하고 층수하고 높이도 역시 종전규모 이하로 다시 준다면 그건 재축입니다. 즉 천재재배나 재해 등으로 멸시되고 나서 연면적이 합계도 종전규모이고 동수, 층수, 높이도 다 종전규모 이하로 준다면 이건 일단 재축이라고 하자. 재축이라고 하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연면적이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하되 동수, 층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그래도 재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종전규모를 초과하면 그건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래. 그래도 재축이 될 수 있대. 다시 한번 천재재배나 재해 등으로 일단 멸실됐을 것. 두 번째, 연면적학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해할 것. 이건 그만한데 종전규모 이해할 것. 그래놓고 세 번째, 동수나 층수나 높이 셋이 원칙적으로는 종전규모 이하이면 당연히 재축인데 그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그래도 재축이 될 수 있더라.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때 해당 동수, 층수, 높이 그게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모두 적합한 범위 내라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종전규모를 초과한다면 셋 다는 아니고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동수나 층수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데 그게 현행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범위선 초과한다면 그 정도는 그냥 재축이라고 해줄게. 그건 증축이라고 안 할게. 그렇게 봐주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전이라는 개념. 첫째, 주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아까 주구조부 바지, 보내, 주기 아까 이런 방법 설명 안 했는데 주구조라는 건 바닥, 지붕틀, 보, 내래벽, 주계단, 계단 있었죠? 기둥. 이걸 어떻게 본다? 바지, 보내, 주기. 우리 연말연시에 불이웃듣게 하죠. 그때 내 바지 벗어가지고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6가지가 주구조부인데 그 주유부 6가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즉 같은 대지 안에서 여기 있던 건물을 번쩍 들어서 요 옆으로 옮겨놓는 거. 이것만 이 전이랍니다. 따라서 주요조를 해체하지 아니할 것, 같은 대지 안에서만 이동시킬 것. 두 가지를 갖추면 이 전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5가지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건축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건축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 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게 있다. 요거는 지금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까지는 아니고 고쳐지는데 크게 고치는 거 뭐 있다? 대수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행 몇 가지가 있다냐? 8가지가 있거든요. 아직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점만 따면 내기, 보지, 주방, 경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10거 아니고 하여튼 8가지 되는 대수선 행위라는 게 있더라. 여기까지 하고. 또 아까 리모델링도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고 저 주택벌서 난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있습니다. 거의 안 많아요.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꾸는 거. 이번에 여기서 또 한 문제 시험 문제가 났어요.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꾸는 거. 근데 그게 시설이 이 건축물의 종류도 각종 한 3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용도로 쓰다가 어떤 용도로 바꾼대. 예를 들면 종교시설로 쓰고 있던 시설이었는데 이걸 뭐로 바꾼다? 위험물 처자 및 처리시설로 바꾼대. 이렇게 올라간대.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서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물로 봅니다. 따라서 밑에 있던 시설로 쓰던 걸 위에 있는 시설로다 용도를 변경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니까. 위험이 높아지는 거가 허가받더래. 반면에 위에 있던 공장으로 쓰겠던 걸 뭐로 쓴다 이번에? 이번 운동시설로 바꾸겠대. 내려가죠?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간다? 요거는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신고만으로도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 대상.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라는 건 이게 난 게 아니고 옆으로 옮기는 거.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2종 근린생활시설. 그 속에서 지들끼리 바꾸는 것들.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있던 걸 다시 2종 근린생활로 바꾸는 것들. 자, 요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만 이렇게 바꿔달라고. 건축물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 변경해 주세요. 라는 것만 신청하면 되는 이런 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외울 것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건축법은 무더기 어려운 것들이 꽤나 많으니까 그건 우리 나중에 보도록 하자.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번 첫 시간이고 그럼 다음 시간에 건축법 후반부 건축행위부터 나머지 내용이 뭐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